안녕하세요. 동물을 위한 행동 TV 시즌2가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동물 실험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2019년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제 그 동물실험을 시작하는 처음 단계 계획서를 보는 방법,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은 법적으로 모든 실험동물 기관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동물보호 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위원을 한 명씩 꼭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단체의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기관에 추천돼서 한 명씩 외부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상은 외부위원들 뿐만이 아니라 직접 실험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계획서를 쓰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 위원들이 계획서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지적을 받아야 되는지 잘 납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동물실험이라고 하는 이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이 활동을 통해서 동물실험을 없애기는 어려워요. 못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걸 왜 하느냐? 사실은 과학 발전을 위해서 그 동물실험을 하게 되지만, 사실 과학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윤리성이라는 것이 뒷받침될 수밖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이 과도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비윤리적인 여러 윤리적인 논쟁이 벌어졌던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항상 윤리적인 쟁점들을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과학적 배경이 없으면 윤리적인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는 것이 결국 윤리평가인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용어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그 실험이나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건 우리의 영역인데 왜 남이 들어와서 이런 우리의 연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실험이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다고 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실험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대표로서 외부위원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상식의 눈으로, 국민의 눈으로 한 번쯤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연구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물실험 그 윤리적 평가에는 3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3R이라고 해요. 이 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3가지인데, 리플레이스먼트, 그 다음에 리덕션, 그 다음 리파인먼트입니다. 리플레이스먼트는 대체법이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대체법을 쓰도록 권유하는 거고, 동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발생학적으로 좀 낮은 등급의 동물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학적으로 보면 영장류보다는 그냥 포유류보다는 어류,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되도록이면 포유류보다는 어류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는 것이 이제 대체법에 해당하는 리플레이스먼트고요. 리덕션이라고 하는 거는
실험 계획을 정교하게 세우다 보면 꼭 필요한 숫자의 동물만 사용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좀 생각보다는 많은 동물들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은 동물을 사용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리덕션입니다. 리파인먼트는 뭐냐면 동물들에게 고통을 되도록이면 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극심한 경우에는 진통제나 마취제 같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리파인먼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마취제라는 것이 발명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마취제도 19세기까지는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20세기 이후가 되면서 외과 수술에 있어서의 마취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게 되었고, 이후에 동물 실험에도 이제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리파인먼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실험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 되고 어디까지가 허용이 되고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3R의 원칙에 따라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처음에 보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기관에 처음에 가시게 되면 그 기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으실 거예요.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 들으시게 되고, 연구자가 미리 써놓은 계획서를 보고 그 계획서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실험 목적이 나와요. 실험 목적을 쓰실 때 연구자분들이 사실은 이런 게 있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몇 가지의 단어들을 그렇게 적어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머릿속엔 다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서술해서 쓰는 어떤 그런 기술의 형식이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단어를 막 나열해서 쓰시는데 되도록이면 서술형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일기를 쓸 때 왜 어른들이 우리한테 일기를 쓰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비슷하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고 학교를 갔고 세수를 했고 뭐 이런 거예요. 다 대부분 밥을 먹었고 뭐 친구랑 놀았고 이런 건데, 그거를 하나의 여러 가지 문장을 쭉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는지, 혹은 내가 혹시 거짓말로 이런 것을 쓰고 있는 거는 아닌지가 사실은 문장 속에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쓰다 보면 뭔가 내가 생각했던 원래 나의 실험 계획이 뭔가 비논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서술형으로 쓰시라고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연구자분들이 그렇게 쓰셨다면 서술형으로 이렇게 쓰라고 권고해 주시는 그런 거를 첨부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실험의 종과 계통과 수를 써요. 종은 뭐냐면 그 실험에 쓰이는 종이죠. 그러니까 마우스를 쓸 수도 있고 래트를 쓸 수도 있고 토끼나 개나 돼지 혹은 영장류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마우스와 래트를 많이 써요. 이걸 우리가 설치류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8년 통계를 보면 91%는 설치류를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동물의 종을 쓰면 정확히 이게 보이는데, 보면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통이에요. 이게 보통 스트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 BALBC 혹은 C57BLC 이런 글자들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스트레인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명명법에 따라서 문자와 숫자를 조합해서 쓰게 돼요. 사실 이 동물 실험에 쓰여지는 설치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사가 한 100년 넘었거든요. 이 동물들을 실험에 필요하게끔 유전자형을 만들어서 번식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와 영문으로 조합을 해서 이제 이런 걸 정해놓고 필요한 종의 마우스들을 보통은 번식해서 파는 회사, 공급 회사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쓰도록 하거든요. 이 실험의 종류에 따라서 유전적인 다양성이 없어야 되는 실험이 있고, 다양성이 많으면 좋은 실험들이 있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그런 스트레인을 근교계라고 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어느 정도 있는 동물을 비근교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교계는 만약에 이제 암수가 있으면 번식을 했을 때 새끼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F1이라고 하죠. 이 중에서 형매, 즉 형제 자매들끼리 이제 교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최소한으로 하게 만든 것들 근교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이제 근교계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근교계가 3대 이상으로 나왔는데 3대 이상이 됐을 때 여기에서 유전자형이 달라지게 되면 이게 이제 A형으로 다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국제적으로 똑같은 그런 형태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문과 숫자가 쓰여져 있는 이런 형의 마우스 스트레인을 보시게 되면 왜 이 계통을 선택했는지를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구자분들도 이 계통의 종류를 선택한 이유를 쓰셔야 돼요. 사실은 이게 계통에 따라서 성격이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질병 연구에 따라서 쓰여지는 종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들을 어떤 이유에서 선택하셨는지를 꼭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이라는 군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뭐 투여군, 실험군 이렇게 부르고요. 이것과 별도로 대조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여군에 몇 마리를 쓸 건지, 대조군에 몇 마리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어야 해요. 대략 어림짐작 몇 마리를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통계적인 계산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여기서 투여군에 몇 마리를 쓰고 대조군에 몇 마리를 쓴다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를 위원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실험이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마리수를 사용하게 됐을 때 부담이 되게 된다면 예비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예비 실험을 파일럿 스터디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고통 평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통 평가는요, 이 실험에서 동물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A부터 2등급까지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블로그에 올려드린 자료에 보면 굉장히 자세히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계획서를 보시면 한번 대조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등급은 동물에게 고통을 전혀 주지 않는 실험들이에요. 예를 들어 사체를 이용하는 실험이라던가 아니면 조직세포를 이용한다거나 무척추 동물을 사용하는 이런 거죠. 혹은 이미 안락사가 되어 동물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무척추 동물은 A등급에 속하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경우에 동물의 고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랑은 약간 기준이 좀 다른 거죠. B등급 같은 경우에는 고통이 거의 없는 실험이에요. 예를 들어 실험동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거는 일단 생산, 공급, 번식하는 것이니까 B등급에 속하고, 굉장히 단기간에 보정을 하는 것도 B등급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야생에서 동물을 관찰하는 것도 B등급에 속해요. C등급은 예를 들어 이제 개체식별을 위해서 귀 천공법, 귀에다가 뭐 이렇게 개체식별 걸 다는 게 있어요. 이런 걸 한다거나 혹은 단기간에 일회성 체열, 피를 뽑는 거, 혹은 일회성 투여, 혹은 굉장히 약한 통증을 주는 체열 같은 거, 혹은 교육 실습, 그러니까 동물을 다루는 그런 학생들이 간단하게 만지고 보정하고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해요. 이것도 조작이 길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락사 한 이후에
실험하는, 그러니까 이미 고통이 다 없는 이걸 비생존 실험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전부 다 C등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D등급은 마취제와 진통제를 써야 하는 통증과 스트레스와 고통이 있는 실험들은 전부 D등급에 속해요. D등급이 가장 많아요. 이거는 동물들에게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변화가 초래가 되고, 그 다음에 투여하는 물질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나 혹은 외과적인 수술이나 외과적인 처치가 들어가거나 혹은 장시간의 보정을 하는 실험들입니다. 그리고 8시간 이상 금식을 시키는 것도 D등급에 속해요. 대부분의 실험 동물들이 사람보다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굶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강제적인 운동 실험,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체열하는 거,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체열하는 거, 그 다음에 안과 정맥 얼기 체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 안쪽에다 체열하는 건데요. 반드시 마취 후에 해야 되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취를 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계획서에서 찾아내셔서 반드시 이제 마취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통을 주는 약물들을 투여하거나 혹은 감염 실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감염을 시켜서 여기 이 치료제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실험들이 있고, 혹은 양리 독성 실험, 만성 질환을 유발하는 질환 모델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관절염이라던가 아니면 뭐 당뇨, 뭐 혈압 이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치료가 생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 동물들에게 인위적으로 이런 질환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런 질환 모델을 만드는 실험들이죠. 혹은 외과적 수술, 그 다음에 반복적인 체열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취 후에 하는 여러 가지 진단 검사들이 있어요. 영상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D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장류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실험도 D에 해당합니다. 자, E는요, 마취제를 쓸 수 없는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 고통스러운 실험들을 좀 고통을 줄이는 방법들은 있어요. 그래서 인도적 종료 시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어쨌든 2등급은 마취제와 진통제를 쓸 수 없는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독성 실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실험이 끝나는 거죠. 혹은 미생물학적으로 병원성을 유발시켜서 하는 실험이라던가 혹은 뭐 통증 연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2등급을 정하려면 문헌을 통해서 반드시 마취제와 진통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실험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라고 하면 안 되고,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최대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헌이 있는지를 먼저 찾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2등급에 속하는 실험을 많이 했다는 것에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을 가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등급을 일하고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2등급인 경우는 2등급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권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여러 위원들이 같이 논의하는 장이고, 그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위원들끼리 서로를 존중해주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와서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실험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수의사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하는 지점이 굉장히 다를 수는 있어요.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결국에는 동물의 고통도 줄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실험을 통해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3R을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